네, 이번 영상에서는 예제를 통한 분계 연습을 사례별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래 8요소에 의해서 분계라는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차변에 기입할 수 있는 요소로는 하나, 둘, 셋, 넷, 대변에 4개, 그래서 8요소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분계를 하는 방식은 차변 왼쪽에다가 그 해당되는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적고요. 동시에 대변도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하는 건데 그것을 예제를 통해서 실제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산이 증가되면 자산이 증가된과 동시에 대변에 올 수 있는 케이스가 맥시멈으로 보면 4개 정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거래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래가 일어난 거야. 기업에서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대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우리가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그럼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서 그걸 10,000원짜리로 가지고 와서 금고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구구절절 유리은행에 갔다 창구에서 인출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고 100만 원에 10,000원짜리로 받아다가 여직원이 금고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두었다. 라고 아주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유리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대. 그 얘기죠. 그리고 현금으로 입금 받아왔대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얘를 거래라고 보나요? 이걸 거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냥 내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온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회계에서 바라보는 건 거래인 거예요. 왜 이걸 회계상의 거래로 보냐면 기업은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으로 있는 돈과 현금이라는 형태로 있는 돈은 다르게 보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은 감소했고 금고 안에 있는 실제 현금, 캐시가 늘어났죠. 그러면 이것도 장부에 기장을 해야 돼요. 예금은 감소시키고 현금은 증가시키고. 근데 예금도 내 거잖아. 현금도 내 거죠. 현금이라는 형태가 보유하고 있는 방식이 달라졌죠. 그러나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부가 움직이니까. 예금 장부 감소, 현금 장부 증가. 그러면 이것은 회계상의 거래구나. 이런 걸 분계 다 하는구나. 일일이 하는구나. 일반적으로 이걸 거래라고 안 하죠. 그러나 회계에서는 거래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느 거래의 8요소에 해당될까? 이렇게 보니까 뭐가 증가되고 뭐가 감소했죠? 현금은 증가했지만 통장에 있는 예금 잔액은 감소한 거죠. 근데 둘 다 자산이지 부채는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차변에 이 거래 8요소 중에 얘가 이제 첫 번째 인식이 되는데 자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4개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현금이 들어온 이유가 물건을 팔았어? 그거 아니잖아. 그럼 수익 발생 땡. 자본이 증가됐어요? 주식을 발행했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은행 가서 돈 빌려왔나요? 아니죠. 부채 아니죠. 그럼 뭐죠? 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죠.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인데 그 자산의 이름과 이 자산의 이름은 다른 거예요. 그럼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거래가 일어났다. 나는 분계해야 된다. 분계 어떻게 하냐. 딱 봤을 때 내 느낌으로 봤을 때 한 중간쯤에다가 사선을 그어. 그리고 지금은 밑줄을 치는 이유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밑줄을 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엔 이따가다가 이름을 넣고 금액을 넣는다. 동일하게 이쪽에도 계정을 넣고 금액을 넣는다. 처음에 회계 처리하실 때는 결국에는 100만 원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은 차변도 100만 원이고 대변도 100만 원이죠. 이렇게 100만 원씩을 먼저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무엇이 오냐 이쪽에 무엇이 오냐인데 처음에 또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을 중심으로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대. 현금은 자산이거든. 현금이 자산인 것까지 이해되잖아. 현금이 자산인데 현금이 들어왔대.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되는 건 차변인데 이 자리에다가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분개하지 않고 자산 중에 구체적인 계정 과목으로 그 계정 과목이 현금이 들어왔을 때는 계정 과목이 항상 현금이라는 이름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차변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명칭을 쓰고 그 옆에다가 금액으로 100만 원을 적는 순간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현금이 차변에 100만 원이 기재됐네. 현금이라는 자산, 야, 현금 100만 원이 들어왔구나. 증가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죠. 왜 들어왔지? 왜 들어왔지? 물어보니까 매출 아니고 자본하고도 거래 없고 부채랑도 거래 없고 예금 잔액이 감소해서 예금에서 인출해서 그럼 뭐가 감소한 거죠? 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거잖아. 이 자산과 이 자산이 같으면 이건 거래가 아닌 거죠. 이름이 달라서. 이때 얘도 자산이지만 이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는 예금 잔액이 감소한 거예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하실 때 이 예금 앞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적인 예금을 우리는 계정 과목으로 보통 예금이라고 씁니다. 그럼 이 거래가 무엇을 이해하냐? 100만 원씩 움직였다. 차변에 현금이 기재됐다. 현금은 자산이니까 현금 증가됐구나. 왜 증가됐지? 보통 예금은 감소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 거래를 요 하나의 한 줄에 분개로 요약해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분개만 보면 어떤 거래가 일어났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거래 8요소 중에 이 거래는 자산이 증가된과 동시에 또 다른 이름의 자산은 또 감소한 거죠. 실제로 회계 공부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분개하는 게 결국은 결론인데 차변도 자산이고 대변도 자산이야. 근데 이름이 다르고 차변에 오는 자산은 그 자산이 증가되는 것을 가져오고 대변에 자산이 기입되면 그 자산은 감소된다는 걸 설명하는데 차변도 자산이 오고 대변도 자산이 오면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런 케이스의 회계 처리가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래는요. 끝도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정답 화면이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입금됐기 때문에 증가했고 예금이라는 자산은 인출됐기 때문에 감소한 거예요. 이 거래와 이 거래가 첫 번째 만나는 케이스를 살펴본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이런 거야. 아래쪽에 예제를 가지고 좀 먼저 볼게요. 자, 은행에서 100만 원을 내 통장에서 인출한 게 아니라 은행 가서 돈을 빌렸대요. 은행 가서 100만 원을 차입했고 당연히 현금으로 받아왔겠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렸을 거죠. 그럼 이 거래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거래 한 줄에서 금액으로 인식해야 되는 건 양쪽 다 100만 원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씩을 먼저 적어. 대충 요 정도의 이제 범위를 나눠 놓고 요 자리에다가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계정 과목을. 그럼 이 자리에 와야 될 계정 과목과 이 자리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하실 때 현금 먼저 판다 그랬잖아요. 현금이 들어왔대요. 현금은 자산이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다는 걸 분기에 어느 쪽에 표시해줘야 현금 1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줄 수 있냐. 현금을 대변에 기재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현금이 차변에 오면 현금은 자산이라 자산이 차변에 오면서 해당되는 그 금액이 증가되는 거죠. 이름은 현금. 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외의 것들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죠. 지금은 현금을 중심으로 보면서 붙여나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고 대변에 뭐라고 넣을까 처음에 거래 8요소를 보는 거야. 자산이 증가됐어. 오늘도 자산이 증가된 거지. 근데 보니까 오늘 돈이 왜 들어왔죠? 은행 가서 내 돈을 인출했나요? 아니죠. 빌렸죠. 요거 아니죠? 주식을 발행했거나 자본하고는 거래가 없죠. 지금 자본 공부한 적도 없고 매출이 일어나서 돈 받은 것도 아니죠. 오늘은 뭐죠? 돈을 빌린 거야.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오늘 당장 현금은 들어오지만 만기가 있겠죠? 만기가 되면 이 돈은 반드시 상환해야죠. 그럼 오늘은 자산이 증가되는데 이유는 뭐냐? 부채가 증가돼서 빚내서 이 자리에 와야 될 건 부채. 봐요? 부채가 대변에 오는 순간 없었던 부채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되면서 부채가 증가되는 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게 원칙 아닌가? 여러분, 부채가 생기는 순간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되고 부채가 증가되는 게 이쪽이고 부채의 증가가 대변에 발생되는 게 당연한 거지. 이 자리에 뭐라고 넣어야 되냐? 구체적인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때 쓰는 이름을 돈을 빌렸다라고 할 때 잠시 잠깐 여기 한 바꿔서 여러분 돈을요. 누군가는 빌려주고요. 누군가는 그 돈을 빌려요. 빌리는 사람은 대여한다. 아니 차입한다. 다시. 이게 헷갈렸지? 다시. 다시. 돈. 은행은 빌려주고 나는 빌리는 거죠. 그럼 빌려주는 사람은 왜 빌려줄까? 왜 빌려주지? 이 돈 빌려주는 이유가 뭐죠? 돈이 너무 많은데?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는 거잖아. 100만 원 빌려주면 105만 원 받겠죠. 그러니까 받는 거잖아. 그 얘기는 나중에 원금도 같이 받아.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차입해 줄 때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얘를 뭐라고 인식할까? 돈이 나갈 때. 채권. 그래서 얜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갚아야 되니까 부채인 거예요. 회계를 보세요.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래는 서로 만나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나만 붕괴 아니야? 아니지. 얘도 붕괴하겠지. 내가 돈을 빌려서 부채가 생기면 얘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얘는 자산으로 인식하겠죠. 계정 과목을 쓸 때요. 지금 이 계정 과목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부채로 인식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 그럼 빌린 돈 해서 세 글자 차입금이라고 쓰면 이건 부채 계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얘는 빌려준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대여금. 대여금은 자산. 빌려준 사람. 이때 계정 과목을 이제 2개씩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회계는 1년 단위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안에 갚아야 돼. 그럼 앞에다가 단기라고 쓰고요. 만약에 1년 이후 5년짜리 만기다. 갚을게. 그러면 장기라고 써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요. 그냥 세 글자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고 계정 과목을 5글자로 부르는데 단기 차입금이라고 부르거나 장기 차입금이라고 부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여금도 마찬가지지. 얘가 단기인데 빌려준 사람이 장기 하겠어? 내가 단기니까 얘가 단기겠지. 내가 장기니까 얘도 장기겠지.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장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계정 과목이 벌써 몇 개가 지금 나온 거냐면 4개가 나온 거야.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장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그럼 원래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 자리는 부채죠. 나는 빌린 사람이죠. 빌렸으니까 얘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적냐면 차입금이라고 적는 거고 앞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만기가 몇 년인지 안 써있네? 만기가 몇 년인지 없는 문제는 없고 저는 지금 예제로 분개하는 예제를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만기를 뺀 거예요. 만기가 만약에 여러분 이게 6개월이 만기잖아? 6개월 만기면 당연히 앞에다가 무슨 이름까지 써줘야 정확하냐? 단기. 계정 과목 단기 차입금. 차변에 현금. 이렇게. 차변은 자산,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이유는 부채가 증가돼서. 빚을 내서. 만기가 되면 갚을게.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이잖아요. 이게 답인데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요. 완전 안 진하네? 완전 진하게 한번 해볼까? 이 문제가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는 거야. 이 문제가 없고 여러분에게 요것만 딱 주어진 거지. 여러분이 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100만 원이 기재됐네. 그럼 이걸 보면서 뭘 이해할 수 있어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왔구나. 왜 들어왔지? 보니까 차입금이라고 써 있어. 아, 빌렸구나. 빌려서 현금 들어왔구나. 그것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개를 보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단기까지 적었다면 이거 적어도 금방 갚아야 되는 돈. 만약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들어가 있으면 좀 갚아야 되는 상환 기간이 적어도 1년 안에 도래되진 않는구나. 여유가 있구나. 대신 이자율이 높겠지. 대출 받을 때. 자, 그런 케이스로 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지만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오늘 증가됐으니까 차변에 얘가 오면서 오늘은 얘가 붙은 거죠. 이렇게 짝으로 만난 두 번째 케이스 거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래도 좀 볼게요. 주주로부터 예를 들어서 주주는 뭐죠? 우리 회사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주주가 우리 회사에 돈을 줘야만 우리 회사는 사업을 할 수 있어. 주주로부터 100만 원을 납입받고 현금 받았대. 이제 분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지금 뭐 분개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돕는 거예요. 하는 방식을 보는 거죠. 100만 원씩을 먼저 적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뭘 적을지 잠깐 고민해. 고민하면 되니까. 현금이 들어왔대. 먼저 적어. 후딱 적어. 끝났어. 차변은 얘야. 대변이 뭔지를 찾아야 돼. 우리는 지금 찾는 연습이니까. 대변이 뭔지 하나씩 봅시다. 주주가 나에게 준 돈은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왜냐면 나니까. 이제 우리 회사의 주인이니까 얘가 우리 회사에 돈을 납입해주면 갚을 필요 없어. 대신 이 주인에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일정 금액의 몇 %만큼을 배당금 주면 돼. 우리 회사의 주인이야. 얘가 이제 우리 회사가 되는 거야. 갚을 거 없어요. 부채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예금이 나가거나 이런 케이스 아니잖아.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럼 자산도 아닌 것 같아. 물건을 팔았나? 그것도 아니야. 얘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생각해봐요. 우리는 우리 회사에 돈줄을 대주는 자를 첫 번째 투자자 중에 주주가 있다고 그러고 채권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채권자는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돈을 받으면 그건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주주가 돈 주잖아요. 우리 회사 주인이라니까. 나라니까. 얘는 우리 회사 일부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내 돈을 얘한테 받아서 사업하겠다 이 뜻인 거야. 개정에서 내 돈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냐. 자산이 아니라 자본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돈은 뭐가 됐냐면 주주가 돈을 주는 순간 그건 우리 회사의 자본이 되는 거야. 자본금이라고 부르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와야 될 거래는 자본이 증가된 거죠. 자본이 생긴 거잖아. 주주가 열심히 일하고 준 거니까. 자본이 증가됐고 자본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돈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현금이 증가됐고 자산이 증가되는 건 자본이 증가된과 동시엔 자산은 반드시 증가하게 돼 있어. 그리고 대변에 써야 될 이름이 중요한데 이 이름은 자본으로 조달된 돈을 회계 처리할 때 자본금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을 아주 자세하게 하기도 하고 대충 자본금으로 끝내기도 하고 우리 자본금의 종류가 크게 두 개예요. 보통주 주식이 발행돼서 보통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으면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우선주를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그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우선주 자본금 둘로 나누거든요. 근데 아무 말 없으면 항상 보통주고요. 아무 말 없으면 우선주가 아니고요. 아무 말 없으면 보통주라서 기본적으로 보통주는 보통주를 빼고 그냥 세 글자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실제로 이 세무회계 관련된 시험 중에 그냥 세 글자로 분개하는 게 기본적이고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는 좀 구분해요. 우선주나 보통주를 좀 나누어서 나중에 이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회계 처리가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편이고 전산회계 운용사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아예 개정 과목으로 구분해 놨고 대신 이렇게 세 글자로 개정 과목을 처리하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전산세무회계 이런 시험들은 다 그냥 세 글자 자본금으로만 처리하고 있어요. 답을 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결국에는 자산이 증가됐다. 자산이 증가되는 이유 중에 자산이 증가되는 케이스 중에는
오늘은 자본이 증가돼서 자산이 증가되는 이 케이스가 이제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예요. 현금이 증가되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다양하죠.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거래 8요소가 다양할 수 있구나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케이스. 자산이 증가됐는데 이번에는 수익이 발생되는 거래래. 가장 일반적이지. 우리가 몸 팔았어. 매출이 일어났대. 그래갖고 현금 받았대. 이게 기반이잖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일이 아니었어요. 빚낸 거잖아. 갚아야 돼. 이자도 나가.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았을 뿐이야. 돈 번 거 아니야. 그치? 내 돈을 인출해서 금고에 넣어놓은 거야.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장부가 움직인 것 뿐이지. 이 중에 정말 돈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수익이잖아요. 차대변에다가 금액을 먼저 넣는다. 대략 요 정도 칸을 남겨놓고 현금이 들어왔다. 헷갈리니까 먼저 집어넣는다. 현금이 증가된 거 이제 알겠다. 요 정도. 자산이 차변에 왔다. 그러면 얘가 증가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매출이래. 공부 안 해도 매출은 당연히 우리 회사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잖아. 그럼 이 자리가 수익이지? 수익이 발생되면 자산이 증가되는 건 당연한 결과인 거야. 수익이 발생되는데 차별의 자산이 왔어. 그 자산이 감소되는 거래입니까? 아니죠. 증가되는 거래죠. 자산이 대변에 왔을 때 감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너무 Y를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 좀 단정적이긴 한데 Y는 조금 공부하면서 그래서 차대변에서 움직일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Y가 필요하지. 이렇게 거래 8요소에서 분개하는 연습을 할 때 왜 대변인가요? 라고 말하는 건 좀 공부를 했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계속 Y를 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산이 증가되는 이유 중엔 수익 때문에. 수익은 대변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산이 증가된 것과 수익의 발생, 차대가 이렇게 거래 이중성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수익 중에 얘를 뭐라고 적냐? 뭐라고 적냐면 매출은요. 매출이라고 적는데요. 매출. 근데 앞에다가 두 글자를 조금 더 추가해서 적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업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를 영상에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상기업이 있고 제조업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기업은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걸 사다가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팔아. 그래서 얘는 상품만 사고 팔아. 근데 제조업은 재료들을 공장에 투입해서 제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제품이 돼. 이걸 팔아. 그럼 이걸 파는 것과 이걸 파는 것은 둘 다 매출이긴 하지만 같은 매출이냐 다른 매출이냐 다르지. 이름이 달라야지. 그래서 그냥 매출이라는 계정으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적어요. 상기업이 상품 팔았다 그러면 네 글자로 상품 매출. 만약에 제조업이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팔았다 그러면 구분해서 제품 매출 이렇게 적습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구분해요. 구분해야 해. 무조건. 구분 안 하는 기업은 이상한 기업이야. 재무제표라고 하는 개념이 빵인 거죠. 그냥 매출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는 상기업만 한다. 제조를 전혀 하지 않는다. 정말. 그러면 어차피 상품 매출밖에 없잖아. 그럴 때는 선택해서 매출만 쓸래. 우리는 상품밖에 없어. 이 매출은 상품 매출만 의미하는 거야. 그럴 때는 매출만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뭐라고 적을 것이냐? 선생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연습이라서. 실제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을 하는 문제를 풀면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겠죠? 만약에 상기업이다 그러면 상품 매출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게 제조기업이다 그러면 제품 매출 이렇게 교정 과목을 쓰시면 돼요. 자산이 증가되는 것과 대변에 수익이 오는 케이스를 지금 본 거죠.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만난 거죠. 현금이 증가되는 이유가 수익이 발생돼서
일리 있지 않아요? 복식부기를 막 차대변을 막 외우고 앉아 있어.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 외우자. 뭘 외워요? 네 가지 케이스만 알면 되지. 근데 이후에 회계가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 이제 이 이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그 이름을 보면 그 계정 거래를 보고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너무 많고 이 거래가 이제 어려워져. 그래서 어려운 거고 케이스는요. 자산이 증가되는 이유를 말하면 자산의 감소가 왔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 부채가 생겨서 자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 자본의 증가로 자산이 증가되거나 마지막은 수익이 발생돼서 자산이 증가될 수 있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케이스를 예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본 거예요. 화면에 다트 사이트에서 제가 스타벅스 재무제표를 잠깐 띄웠습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 해서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 밑에 유동자산 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쓰여 있죠. 옆에 보면 얘는 주석 5와 32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게 회계잖아요. 근데 보면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유동은 단기, 비유동은 보세요. 장기 이렇게 나누죠. 제가 이거를 띄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금 그리고 이쪽에 손익계산서. 이 손익계산서에 그냥 매출액 해가지고 쓰여 있는데 이 매출액이 어떤 매출인지 궁금하지. 그쵸? 왜냐면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를 다 디테일하게 적으면 복잡해지잖아요. 재무제표가. 그래서 여기서 조회를 한번 해봅시다. 매출로 조회를 하는데 이 매출액 옆에 주석 22, 30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찾아서 봐. 내가 매출 적어놨어. 이 얘기거든요. 자, 매출 한번 찾아가 볼게요. 22가 보일 때까지 한번 내려가 봅시다. 7. 여기 있네요. 매출. 자, 화면 보시면 매출액 옆에 제품, 상품 이렇게 구분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제품 매출이고 얘는 상품 매출이라는 거죠. 제품 매출, 얘는 상품 매출. 여기 쓰여 있는 숫자는 단위가 1,000원이니까 이 뒤에 1,000원이 더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9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조 9,299억이네. 1조? 대박. 1조 9천억이 제품 매출이야? 이 뭐지? 얘는 뭐죠? 그러면은 663억 6,639억이네요. 뭐죠, 이게? 제품 매출은 스타벅스의 제품 매출은 커피. 커피를 바로바로 제조해서 팔잖아. 그럼 얘는 제품 매출이야. 상품 매출은 텀블러, 케이크, 빵 이런 거. 원두 같은 거 여러분 사가지고 집에서 먹잖아요. 상품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도 있는데 제품 매출이 거의 3배네요. 물장사가 돈 제일 잘 벌죠. 물장사가 짱이죠 뭐. 커피 뭐 조금 넣어가지고 뭐 한 잔에 뭐 5,000원, 6,000원 팔아먹는데.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예요. 근데 회계가요.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을 어떻게 분류하겠어요? 어떻게 분류할까요? 분개해서. 분개 안 하면 분류할 수 있어? 절대 못하죠. 이렇게 매일매일 분개하면 이 내용들이 1년 내내 계속 쌓이는 거야. 이렇게. 쌓여서 재무제표라는 양식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누가 재무제표 표딱지를 열어놓고 씁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회계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회계적인 거래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하나의 표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수정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계 순환 과정이고, 재무제표를 잘 만든다 함은 재무제표 자체를 만드는 것은 시작이 될 수 없어요. 항상 분개를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아는 분이 주식 투자를 하신대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저보고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는지, 재무제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보고 물어보셔서 그거를 좀 짧게 자기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못한다고. 공부하시라고. 그냥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그냥 처음부터 공부하시라고. 여러분 재무제표를 하나만 심플하게 알려주면 그걸로 끝나? 다른 기업은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이것만 분석하고 이런 것만 분석하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분계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분계를 잘해야 나중에 기업이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재무제표로 갈 수 있는 거지. 바로 재무제표만 보면서 이걸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은행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하다가 명예퇴직하신 분이 전산회계 1급 자격증 공부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키보드를 잘 하지 못해요. 마우스만 잘 다뤄요.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좀 직급이 높으시잖아요. 직급이 높다 보니까 키보드로 입력할 일은 없어. 마우스로 딱딱딱딱 누를 뿐이지. 알아보니까 그분은 재무제표를 잘 읽으셔. 재무제표의 이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 아마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재무제표가 의미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이 만드는 하나하나의 일련의 과정 있죠. 과정은 몰라요. 과정은 모르고요. 의미만 알아요.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빵 맛만 알아요. 맛 평가만 하는 거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회계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늘 언제나 어디에 포커스를 주냐면 내가 지금 한 이 행위가 어떻게 가는지 흘러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마지막 분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 분계로 끝나냐? 이제 시작이지. 분계를 해. 현금이 들어올 때마다 현금 장부에 쌓여.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매출 장부에 쌓여. 한 달 단위로 더하든 1년 단위로 더하든 결국에 이 모든 정보가 누적이 돼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하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되는 거죠. 데이터가 없이 어떤 정보가 자료가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 정보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넣어야만 정확한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지. 얘가 틀렸다.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재무제표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 분계 첫 번째, 자산이 증가될 때 대변에 어떠한 거래들이 오는지, 자산의 증가를 중심으로 대변에 4가지가 올 수 있는 케이스를,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